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의 PEFD 레그의 유튜브 영상 과제 발표를 맡게 된 XAI조의 박우진 강상현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대형 언어 모델 LLM의 재학습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섹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파인 튜닝, 두 번째는 인 컨텍스트 러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학습의 한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파인 튜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특정 과제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모델이 이미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한 지식을 특정한 과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인 튜닝의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이 접근법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로부터 고정된 형태의 인베딩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류기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트와 같은 모델에서 특정 텍스트의 입력에 대한 인베딩을 얻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분류기를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사전 학습 때 모델의 표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과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파인 튜닝으로서 첫 번째는 이는 아웃풋 레이어들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학습이 된 모델의 대부분은 파라미터는 고정된 상태로서 두고 모델의 최상위 레이어들만 조정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델이 이미 학습한 언어적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과제에 맞춰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도 효과적인 모델 조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파인 튜닝의 두 번째로서 모든 레이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서 사전 학습이 된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새로운 과제에 맞게 최적화를 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성능 Y축과 학습 효율을 X축으로 저희가 놓고 본다면 모든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합니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과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GPT-3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발표된 뒤로 주목받기 시작한 방법론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모델을 별도로 튜닝하지 않고 언어 모델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의 핵심은 모델이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예시와 답변을 모델에 입력하면 모델은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기존에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동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퓨처 러닝은 모델을 재학습할 필요 없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특히 시간이 촉박하거나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이 접근 방법은 모델이 다양한 과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컨텍스트 러닝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모델이 학습된 예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예시의 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이 주어진 예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제 LLM 재학습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LLM 재학습에는 성능, 자원, 신뢰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성능 측면에서의 한계입니다.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가 학습하는 과정은 기존에 학습한 정보를 잊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순차적인 트랜스퍼 러닝 패러다임에서 두드러지는데 모델이 새로운 과제를 학습할 때 이전 과제에서 학습한 지식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기존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원 측면에서 한계입니다.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마다 독립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저장하고 배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많은 자원을 요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뢰성 측면에서의 한계입니다. 인 컨텍스트 러닝은 모델을 따로 튜닝할 필요 없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랜덤한 레이블을 넣어주더라도 모델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컨텍스트 러닝의 결과물을 항상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접근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파라미터 수가 많은 LLM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파라미터 이피션시 파인튜닝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파라미터만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모델을 위세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파라미터 이피션시 파인튜닝은 자원 절약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더 적은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댑터와 같은 기법은 모델의 일부 파라미터만 조정하여서 새로운 과제에 맞게 모델을 튜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의 파인튜닝 반복론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LM 재학습에는 다양한 반복론도 한계도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LM 재학습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인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의 재학습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풀 튜닝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PEFT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학습 비용을 줄이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에는 크게 4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인 로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댑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댑터 모듈은 기존의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고 특정 작업을 위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추가하는 그런 경량 모듈을 의미합니다. 이 모듈은 태스크별로 관리되며 사전 학습된 모델의 다양한 계층에 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댑터 모듈의 핵심 장점은 사전 학습이 된 파라미터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모델이 작업별로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지 않고도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 어댑터를 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프리픽스 튜닝입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프롬프트 튜닝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입력 레이어만 프롬프트 텐서를 추가하는 반면 프리픽스 튜닝은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리앙은 프롬프트 튜닝에서 소프트 프롬프트를 직접 채택하는 것이 학습 중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 프롬프트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파라미터화하고 모든 레이어 히든 스테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의 다른 파라미터들을 모두 고정된 상태로 두고 오직 프리픽스의 파라미터만을 최적화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프롬프트 튜닝입니다. 이는 LLM을 특정한 태스크에 맞춰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태스크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입력 데이터를 붙여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감성 분석 태스크의 경우 다음 문장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하시오와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지시하는 태스크가 복잡해질 수 있을수록 엔지니어링 또한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이는 태스크별 딕테일을 학습하는 훈련 가능한 텐서, 즉 소프트 프롬프트를 모델 입력 임베딩의 맨 앞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프롬프트 텐서는 그리디언 디센트와 같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최적화 방법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이때 모델 아키텍처의 나머지 부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라는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의 방법을 활용하여서 LLM의 리니어 레이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근사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훈련 가능한 매개 변수의 수를 크게 줄이면서도 모델의 최종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은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특히 대규모 모델에서 효과적입니다.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대신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 파라미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적은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은 LLM의 재학습에 있어서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른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LLM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다음으로
PFT, 특히 어댑터 기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댑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댑터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 사이에 삽입되는 학습 가능한 작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들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한 상태로 두고 추가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효율적인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어댑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레이어 정규화를 수행하기 이전 단계에 피드포워드 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포워드 층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중간 계층에 삽입되며 이를 통해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하고 추가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 학습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모델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수의 파라미터 조정으로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어댑터와 분류기, 헤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특정 작업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하면 전체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도 특정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계산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트라지 모델의 경우 어댑터를 사용하여 전체 파라미터의 2~3%만 재학습함으로써 대부분의 태스크에서는 풀 파인 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댑터 기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어댑터 기법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는 것은 막대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댑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댑터 기법은 다양한 태스크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모델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댑터 기법은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의 핵심적인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적은 수의 파라미터 조정으로도 높은 효율과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라는 법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의 두 번째 방법론인 프리픽스 튜닝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대형 언어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춰 훈련시키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모든 부분을 조정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프리픽스 튜닝은 작업별로 작은 부분인 프리픽스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프리픽스는 모델이 특정 작업을 위해 특정 방식으로 글을 쓰는 데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프리픽스 튜닝의 작동 방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파인 튜닝 방식에서는 모든 트랜스포머의 매개 변수, 즉 빨간색 트랜스포머 상자를 업데이트하면서 각 작업에 대해 전체 모델 복사본을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픽스 튜닝은 트랜스포머 매개 변수를 고정하고 오직 프리픽스만을 지정합니다. 즉 빨간색 접두사 블록만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작업에 대한 프리픽스만 저장하면 되므로 매우 모듈화되고 공간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각 세로 블록은 하나의 시간 단계에서의 트랜스포머 활성화를 나타냅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모델의 작은 부분만 변경함으로써 프리픽스 튜닝이 완전한 파인 튜닝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데이터가 적은 경우나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 더 잘 작동합니다. 다른 PFT 기술과 마찬가지로 프리픽스 튜닝은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프리픽스를 사용하여 특정한 결과에 도달하는 장점은 모듈성과 공간 효율성입니다. 각 작업에 대해 오직 접두사만 저장하면 되므로 전체 모델을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모델에서 저장 공간과 계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자원 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모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태스크가 등장했을 때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지 않고도 접두사만 조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픽스 튜닝은 파라미터 이피션시 파인 튜닝의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저장 공간과 계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PFP의 세 번째 방법론인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튜닝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모델에 입력되는 프롬프트를 조정하여 모델의 반응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특정한 작업에 대해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을 다르게 조정하는 PFT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감성 분석 태스크에서는 다음 문장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하시와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롬프트 튜닝의 동작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맥 이벤트가 조정되는 모델 조정과 달리 프롬프트 튜닝은 역전발을 통해 유연한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각 작업마다 작은 작업별로 프롬프트만 저장하면 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별 모델 복사본이 필요한 모델 조정과는 달리 단일 고정 모델을 여러 작업에 재활용하기에 더 간단합니다. 프롬프트 튜닝의 핵심은 입력 데이터와 함께 프롬프트를 모델에 제공하여 모델이 해당 프롬프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양한 작업에 맞게 모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프롬프트 튜닝의 주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레이블이 지정된 예제로 세세하게 조정되며 특히 더 큰 모델과 함께 사용될 때 GPT-3의 적은 샷 학습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모델이 특정 작업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프롬프트 튜닝은 도메인 전이에 대한 강건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프롬프트 앙상블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도메인이나 작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풀 파인 튜닝과 비교했을 때도 최소 0.001%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만으로도 상당한 성능의 그런 준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또 다른 중요한 장점으로서는 저장 공간과 계산 비용의 절감입니다. 각 작업에 대해 작은 작업별 프롬프트만 저장하게 됨으로써 전체 모델 재학습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적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모델에서 아주 중요한 이점입니다. 또한 프롬프트 튜닝은 다양한 작업에 대해 모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태스크가 등장했을 때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지 않고도 프롬프트만 조정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명한 방법이고 결론적으로는 프롬프트 튜닝은 파라미터 이피션 파인 튜닝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의 네 번째 방법론인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인 로라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라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공개된 방법론으로서 현재 가장 유명한 PFT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법은 기존 모델의 가중치를 직접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행렬을 사용해서 모델의 동작을 조정합니다. 로라는 특히 라마, 알파카와 같은 최신 모델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로라의 작동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로라는 어댑터와 유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위한 세세한 조정 접근 방식입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작은 학습 가능한 서브 모델을 도입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 가중치를 고정하고 각 레이어에 학습이 가능한 순위 분해 행렬을 통합시킵니다. 로라의 핵심은 트랜스포머의 레이어에 가중치 매트릭스를 고정시키고 추가적인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로서 낮은 순위의 행렬을 도입하여 모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의 전체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라의 주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라는 하향식 작업을 위한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많을 경우 1000배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GPU 메모리 요구사항도 3배로 줄입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로라는 작업 전반에서 세세한 조정 모델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뛰어넘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장벽을 낮추고 추가 추론 지원 없이 효율적인 작업 전환을 보장합니다. 또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공유하고 작업별로 로라 모델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는 모델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작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로라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고 로 랭크 매트릭스만을 최적화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산 자원을 절약하고 모델 학습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로라는 대규모 사전 훈련된 모델의 핵심 강점을 보존하면서 특정 작업이나 데이터셋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스마트한 균형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으로 로라는 도메인 전이에 대한 강건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작업이나 도메인에 적응할 때 기존의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모델의 적응력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로라는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데이터가 민감한 경우 모델의 전체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낮은 순위의 행렬만을 최적화함으로써 데이터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라는 또한 파라미터의 효율적인 세세한 조정 방법으로서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자원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언어 모델의 세계에서 효율성을 재정의하는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라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의 중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저장 공간과 계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레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레그는 프롬프트를 통해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대규모 언어 모델의 결과 품질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레그는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강력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최신 정보나 특정 도메인 지식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그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지식 검색과 언어 생성을 결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레그의 기본 아이디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LLM은 최신 정보나 특정 도메인 지식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그의 주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리 인코더는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 모델로 주어진 질문을 벡터 형태로 인코딩합니다. 다음으로, 지식 검색기는 인코딩된 질문을 바탕으로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뉴스, 전문 서적 등 방대한 문서 집합에서 질문과 연관된 문단이나 구절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증강 생성기, 이 파트는 검색된 지식을 활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기존의 LLM과 유사하지만 검색된 지식을 추가 입력으로 받아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그의 동작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질문이 주어지면 지리 인코더가 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지식 검색기가 인코딩된 질문을 바탕으로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지식은 지식 증강 생성기에 입력으로 전달이 되고 지식 증강 생성기는 이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생성합니다. 레그의 장점은 무엇보다 LLM이 강력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과 외부 지식 활용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신 정보나 특정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과학 연구나 특정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레그는 기존의 LLM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그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가상 도우미 그리고 고객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레그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레그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식 베이스의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만 레그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소재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레그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레그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는 최신 정보나 특정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레그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 진보와 함께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트라이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리트라이벌은 레그라는 약어의 맨 앞 글자인 R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시스템에서 중요한 정보 탐색 역할을 합니다. 검색기는 대부분 대규모 데이터 집합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고 텍스트 생성을 위한 데이터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는 LLM의 일반적인 지식과 현재 그리고 맥락적으로는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트라이벌의 기술적 특징 중에서 정확한 의미론적인 표현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크 최적화입니다. 외부 문서 처리의 첫 단계는 입력된 문서를 적당한 크기의 조각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청크는 모든 같은 크기의 벡터로 임베딩 됨으로써 각 청크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관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텐스 트랜스포머는 단일 문장에 더 적합하고 텍스트 임베딩 A다 002는 256 혹은 510p의 토큰을 포함하는 블록에 더 적합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베딩 모델의 미세 조정입니다. 적절한 청크 크기를 얻은 후 이 청크들과 질을 의미론적인 공간 임베딩하는 단계에서 미세 조정 단계를 더 정확한 의미론적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도메인에 적용될 때는 도메인 특정 코퍼스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검색의 정확도와 그리고 검색된 정보의 의미적 일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질의와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들의 의미론적 공간 일치를 위해 질의 재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원래 질의와 문서 간의 의미론적 일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질의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하이드와 스텝백 프로프팅이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네, 그럼 위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드, 하이퍼 다이버스 양상불의 방법입니다. 하이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가상의 문서를 생성하고 이를 기존의 지리와 결합해서 새로운 지리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가상의 문서는 사용자 지리의 패턴을 파악을 하고 검색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텝백 프롬프팅입니다. 이 방법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추상적인 추론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스텝백 프롬프팅에는 사용자 지리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추출하여서 검색 과정의 활용함으로 검색 결과의 다양성과 깊이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딩 변화, 임베딩 트랜스포메이션은 지리와 문서를 동일한 의미론적 공간에 매핑하여 그들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검색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검색 결과의 관련성과 지리에 대한 응답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연구에서 임베딩 모델의 변형과 교육 반복론을 통해 이러한 의미론적 매핑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트리버 기술의 핵심 요소들을 학문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에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효율적인 텍스트 분석 및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학습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검색기가 사용자 입력에서 후보 문서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면 생성기는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답변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을 사용합니다. DPR은 검색 모델로 사용되며 바트는 생성 모델로 활용됩니다. 생성된 텍스트에 대한 분포를 생성하기 위해 레이턴트 다큐멘트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두 가지 모델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그 시퀀스와 레그 토큰 모델은 각각 동일한 문서와 다른 문서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여 각각 문맥을 반영하여 답변의 품질을 높입니다. 또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방식으로 퓨전인 디코더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FID는 여러 다큐멘트에 대한 인코더의 아웃풋을 컨캣하여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주며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이는 레그와 다른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여 답변을 생성합니다. 검색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처리 과정과 최적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후처리는 검색된 정보를 정제하고 순위를 재조정하여 검색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 압축과 순위 다시 매기기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법입니다. 첫 번째 후처리 방법으로는 정보 압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방대한 정보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적절히 압축해서 입력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언어 모델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위 다시 매기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색된 문서들의 순서를 재조정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먼저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고 사용자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락 압축을 통해서 개별 문서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구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검색 품질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제너레이션 기술은 정보 검색 및 자연어 이해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션이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기술은 검색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을 합니다. DPR과 바트와 같이 최신 모델들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레그와 FID와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사용되어 각각의 방법론은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너레이션 기술은 정보를 정제하고 최적화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정보 압축과 순위 재조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강조하고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며 정보 검색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제너레이션 기술은 단순히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사용자 중심의 답변 생성을 위해 중요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의 발전이 더 많은 혁신과 연구가 기대가 됩니다. 이것으로 저희 XAI 조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의 PEFT와 레그의 유튜브 영상 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